지금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포탈별로 뭐 네이버, 카카오, 티스토리, 브런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블로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각각이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플랫폼에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고 네이버 자체에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검색도 잘 되는 편이에요. 네이버 상에서. 네. 그래서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협찬도 들어오고 해서 진입장벽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누구나 좀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네.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초대장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쓸 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현재 그거는 다 풀린 상태고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랑 다르게 레이아웃을 다 자기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웹사이트처럼 꾸미고 싶을 때는 티스토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도 좀 진중한 글을 쓰고자 할 때는 티스토리를 이용을 하는데 네네. 티스토리가 좀 노출이 안 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팬을 모으기가 어려워가지고 티스토리는 많이 추천을 안 하는 편이고 네. 이제 브런치가 아까 원래 이제 티스토리가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였다면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브런치 자체가 현재는 작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되었거든요. 네. 뭐 단편 글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차를 작성을 해서 카카오 브런치에 제출을 하고 작가 인증을 받으면 글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브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도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브런치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브런치는 요즘 이제 출판사에서 많이 눈여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런치 자체내도 그 출판사랑 연계를 해서 책 내는 걸 위주로 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은 뭐 다음 카카오에 여쭤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네. 브런치나 티스토리처럼 다음 카카오는 자꾸 이렇게 폐쇄형인 것 같은 약간 뭔가 제한이 막 붙어 있는 것 같은 블로그 시스템이나 노출에 좀 불리하게끔 구성이 되는 것 같이 되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티스토리는 그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밖에 못 써서 글의 퀄리티가 좀 다르긴 했었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인증을 받고 쓴다라는 좀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브런치가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브런치 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글이랑 좀 다르게 정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브런치 글을 작성을 하려고 어쨌든 있긴 있거든요, 계정이. 네네네. 근데 항상 저한테 이렇게 각 잡고 쓰는 글이 맞지 않아가지고 음. 저는 브런치는 항상 방치해놓은 상태로 아. 있어요. 아, 약간 그 퀄리티 높은 글들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격 조건을 좀 약간 높게 설정해 놓은 것들이 이제 티스토리나 브런치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브런치는 카카오 앱 자체에서도 노출을 시켜주고 네. 다음에서도 좀 노출을 시켜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증한 사람들은 잘 밀어주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브런치는 티스토리보다 훨씬 좀 잘 노출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심각한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요새 여러 가지로 사회 지면을 좋지 않은 쪽으로도 많이 좀 달궜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파워블로거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찾아오는 검은 유혹,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대학생 때부터 블로그를 했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블로그의 생태계를 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로거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잠깐 파워 블로거즈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뒷광고도 그렇고 오래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이 이제 사대 매체뿐만이 아니라 뭐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자 블로그를 찾기 시작하면서 황금 흐름이 그쪽으로 흐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찬이나 협찬 말고도 사실 돈이 오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고료가 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1년 정도에 블로거가 부당이익을 얻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되게 잘 써서 여러분들한테도 팔려고 해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구매라는 말이 생겼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팔고서 사람들이 믿고 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이제 커미션을 받고 그 제품을 판매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표시광고법이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2011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협찬이나 아니면 원고료를 받으면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고지를 안 하는 하죠.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 고지를 안 하면 더 좀 설득하기가 쉬우니까 여전히 그런 걸 이제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도 있죠.
그런 유혹을 받은 적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원래 병원은 법적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병원이 주체가 아니면. 네.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알리지 않고 시술을 받고 올려달라.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밀 댓글로 어디 병원인지 답변 주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검은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처음엔 하고 싶었거든요. 어. 왜냐면 눈도 해주고 얼굴 다 해준다고 하니까 네. 했는데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시술을 받고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보건소에서 그 글이 신고가 되고 블라인드 처리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광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본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 네. 오, 정말 이,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긴 하는군요. 그런 것들이. 그럼요. 경찰서에도 불려가고 합니다. 음. 네, 자, 이제 그런 것들 말고 변호사분 만날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거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하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되게 궁금한 점이 혹시 있었다면 뭐 지금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7년 하셨으면 사실 산전수전 넘어서 뭐 공중전, 우주전 다 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표시광고법에 대한 거 이미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미 그 규정에 대한 것도 다 어느 정도 섭렵하신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죠? 네. 없으신 거예요? 없는 걸로 하고. 이거는 저 말고도 되게 많이 당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사진 이런 걸 도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해서 네이버에다 신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용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사실 아니에요. 본인이 저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경찰에 신고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요. 즉각적으로요. 그러면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URL 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제공된 상태에서 이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보통 수사를 하거나 요새는 이제 특허청에서도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서 과거에는 처벌을 하고 하는 거를 수사 역량이 부족해갖고 잘 못했고 법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언제 다 찾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탈에서도 저작권 위반에 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 좀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블라인드 처리부터 해요.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라인드 처리부터 해놓고 그 후에 수사 과정은 또 별도로 진행이 돼요. 예, 그런 형태가 돼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입장에 있고 경찰도 자기네 관할을 그쪽으로 형성을 시켜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해 놓으시면 손해보실 일은 없어요. 이제 지금 구조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되는 데서 정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싶으시다면 그냥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신고는 사실 수사 절차를 통제할 힘을 내가 못 가져요. 근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인이 되면 수사 절차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한 장짜리라도 고소장을 접수를 시키시면 되고요. 기관은 세 군데 정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블로그도 방통위 소관이에요? 그럼요. 방송통신의 전체적인 걸 다 갖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사경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 네, 그래서 조직을 미약하긴 하나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제일 행정적으로 제재를 빨리 할 수 있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대형 포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굉장히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결정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거든요. 흥미진진한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앨리스님의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이 전체 과정에 대한 나중에 후기 같은 게 올라오지 않을까. 꼭 잡아가지고 꼭 잡아서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고소장 사용 후기. 오늘 정말 파블로그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은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저는 꼭 100일의 벽을 넘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쑥과 마늘을. 네. 예, 그럼 오늘 지금 오랫동안 봤지만 꼭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거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파블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앨리스님 모시고 파블로그에 대해서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점이 저는 100일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뭐 쑥과 마늘은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일단 제일 뭐 저는 많이 느껴진 게 나 인플루언서 될 거야 뭐 이런 뭉툭한
애매모호한 목표 같은 걸 잡지 말고 세부적으로 100일간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구력 있는 주제를 갖고 꾸준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 해주신 거 아주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책을 열심히 보고 그걸 소화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주제에 대한 소재 탐구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팁을 많이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네. 좋은 이야기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궁금하게 하는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앨리스님이랑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계속 궁금한 게 생기고 네, 네. 또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런 궁금한 것들을 채워주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앨리스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유튜브 촬영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블로그 오래 하다 보면 소재가 붕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다음 주에 소재로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저희 했어요. 출연하나요? 아무튼 오늘 앨리스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실 분들은 블로그부터 무작정 여시기 전에 세부적인 목표, 나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제 김속사님도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좀 갖고 어떤 주제를 갖고 좀 써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직업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